미녀를 떠올려 보라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구를 얘기하고? 양귀비. 양귀비. 왕소군. 양귀비를 얘기하죠. 양귀비를 얘기하죠. 양귀비를 얘기하다 보니까 양귀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요부의 대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 얘기해? 우리 역사상, 우리 조선의 역사상 요부다. 요부다 그러면 희빈 장씨를 얘기하죠. 희빈 장씨를 얘기하죠. 그러거나 정목수 이런 사람 그러잖아. 있어요. 정목수가 있죠. 연산 때. 연산 때죠? 정목수가? 뭐 가만히 와라. 하여튼간 뭐 그런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연산 때네. 여담인데 희빈 장씨는 우리가 그 이 사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역사를 기술하면서 좀 역사 기술한 사관들이 희빈 장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라고 생각해요. 통상 역사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 희빈 장씨가 남인이야, 남인. 그리고 당시에 인현왕후가 서인이지. 그러니까 친정이 그렇다는 얘기야. 희빈 장씨는 중인 계급이었는데 남인들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숙종이 이제 정치를 아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법가를 공부를 해보면 좀 좋은데요. 그럴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 유명한 이런 얘기 들어본 군주론이라는 책 들어본 적 있어요?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내가 선거에 나가서 떨어져도 괜찮아.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큰 야망이나 포부가 있어야 된다. 이 사자의 심장이겠지. 그 다음에 여우의 간교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술인데요. 여우의 간교함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돼서 이제 중국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됐어. 근데 이 위쪽에는 항상 무서운 애들이 있지. 이게 뭐예요? 흉노요. 흉노족이 있어요. 이 오랑캐 흉에 노비노자죠? 안 좋은 글자만 모아놨어요. 흉노족이 있어. 내가 왕이 됐는데 태진이가 내가 왕이 됐는데 큰 공을 세우는 개국공신이야. 내가 이제 딸이 있어서 이 흉노가 하도 무서우니까 이놈들이 쳐들어오지 말라고 내 딸을 보내. 그러면은 여기 있는 흉노의 왕 부마가 되는 거야. 부마. 그래서 딸을 이렇게 딱 보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의 나라가 된 거지. 사유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쳐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참모였던 그러니까 왕의 공신이 와서 지금 흉노가 방심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쳐들어가면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왕이 너는 이제 그 흉노족하고 이 왕을 선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우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형성을 했는데 동맹을 형성을 했는데 이제서 네가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냐고. 그래서 목을 쳐서 죽여. 그러면 안 된다고 쳐서 죽이니까 이 왕의 가장 측근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소문이 흉노 쪽에 갈 거 아니야. 이 소문이 가니까 흉노족은 안심하고 있겠죠. 이제는 얘들이 진짜 우리하고 동맹을 맺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쳐들어가는 거야. 이걸 법가에서 술이라고 해요. 술이라고 해요. 술이라고 해요. 이걸 여우의 간교함이라고 얘기해요. 왕이 되면 그래야 된대. 근데 우리 이 조선의 역사를 쭉 보면 이 술이 뛰어난 왕이 있어요. 그게 숙종이야.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숙종은 영조의 아버지죠. 영조의 아버지. 영조와 정조의 아버지. 숙종이 되게 오랫동안 조선사를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가장 무자비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어렸을 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남인하고 서인하고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이 사람들 세력이 커지면 싹 몰아서 죽이고, 그래서 남인이 득세했을 때 그 왕비가 된 게 장희빈이야. 또 서인이 다시 득세했을 때 다시 왕비가 된 게 인현왕후. 그러니까 장희빈이 죽은 건 장희빈이 뭘 파먹고 저주해서 죽은 게 아니고 당쟁의 희생양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미인을 꼽으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양귀비라고 얘기를 하죠. 양귀비에 대해서 당연히 양귀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배우들이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이 장희빈이에요. 그렇대. 장희빈이 제일 하고 싶대. 이렇게 동료로 소문나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희빈을 역할을 하면 다 뜨잖아. 그리고 또 당대 탑스타들이 장희빈을 하는 것 같은데, 양귀비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에 있는 여배우들이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일 거야 아마. 뭐 주목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귀비라는 여자에 대해서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시가 바로 이 장한가예요. 장한가. 7번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백거이라는 사람이 쓴 장한가예요. 그리고 현종하고 양귀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아주 수많은 시들이 있죠. 아주 수많은 시들이 있죠. 오늘 공부했으면 하는 시는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한나라라는 나라는 한 기원전 220년 정도에 세워져서 기원 후 220년 정도에 망하는 400년 정도 가는 나라라고 보면 맞아요. 이 글자가 보여주듯이 중국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나라.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중국을 뭐라고 그러나 한족이라고 그러잖아. 한인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면 이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유방이죠.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군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유방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네 건달, 호야 같은 그런 동네 건달이었어. 아니 정말 그랬어. 정말 그런 건달이었어. 근데 동네 건달인데 조금 뭐 집안이 조금 돈도 좀 있고 말이야. 그래. 그래서 관직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약간의 돈을. 그러니까 저런 건달들이 옛날에 더 힘이 좋았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그 건달을 따르는 건달들이 또 있었어. 뭐 돼지 잡고 이랬던 번크, 뭐 이런 건달들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그런 건달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그게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조가 되어버려요. 가장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유지했던 왕조이기도 하고.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랑 똑 닮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중국 역사에. 이때 나라가 짜게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세 개로 짜게지게 되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세 개로 짜게지거든요. 이 총나라를 세운 유비라는 사람이 유방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비가 동네 건달이에요. 동네 건달, 힘 좋은 건달인 거지. 그러니까 유비가 힘이 원래 자체적으로 세진 않으니까 본인은 건달 짓을 하는데 그 밑에 똘마니들이 필요하잖아. 그 똘마니 중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장비. 그리고 그 옆 동네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광. 이런 사람들. 동네 건달들 데리고 나라를 겁니다. 유비하고 유방은 중국 인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군주의 상이에요. 왜냐면 이 당시에 유비가 살던 시대 이 쟁쟁한 군주들이 있었죠. 뭐 오나라의 손견이 있었고 이 아들 손책, 손권 이렇게 있어요. 쭉 아들들 많죠. 이렇게 많은데 위나라의 토양을 만든 건 조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세운 건 조비예요. 이 조조 같은 경우는 이 조조는 군략으로도 전략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 동탁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힘으로는 여포가 있고 두뇌로는 모사로는 조조 네가 있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조조는 아주 뛰어난 책략가죠. 그리고 조조가 이것만 뛰어났느냐. 조조는 문장에 있어서도 당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조조 앞에서 함부로 시를 짓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조조가 또 병법에도 밝았어요. 그래서 병법서들도 쓰고 그랬어요. 조조만 그랬느냐? 뭐 그 호랑이, 예, 호랑이 자식들이 호랑이겠지 당연히. 큰아들 조조, 셋째 아들 조비, 조식 이런 사람들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문장가들. 그래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시문학, 시를 배우게 될 텐데 중국 시사에 있어서 세 명의 부자가, 삼부자가 유명한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두 경우가. 이 조조가 활동했던 삼국시대를 중국 시사에서 권한문학이라고 그래요. 권한문학이라고 하는데 권한 칠자가 있어요. 권한문학을 주도했던 7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문학가들. 근데 조조 삼부자는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당송 8대가에 200하고 두 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당송 8대가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이 조조 삼부자, 그러니까 200하고 당나라죠. 당나라가 세워진 게 618년인데요. 당나라가 생겨서 200하고 두보가 활동했던 게 700년인데요. 200하고 두보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국 시사에서는 중국 시를 누가 얘기를 하면 내가 중국 시 되게 좋아해요. 누군가 한시 좋아해요. 라고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하고 두보의 시를 10수 정도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정말 좋아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200하고 두보, 200, 이 두보,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요. 이 200하고 두보가 나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어떤 시인이 가장 유명하고 뛰어났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이 조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식. 이 셋째 아들 조식이라고 얘기해요. 조식이 가장 뛰어난 시인이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조조는 가진 게 많았어. 자식들도 그래. 근데 이 유비는 자식들 개판이에요. 이세왕제가 또 나라 개판으로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지금 조조가 가진 게 너무 많았어. 이게 일반인이 이런 능력을 다 갖기가 힘들어. 이 모든 능력을 갖기가 힘들다고 일반인. 조조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또 이 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해서 내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개판돼 버리잖아. 뭐 돌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보훈제도라고 그러죠. 이런 게 없었어. 조조가 처음 만들어내. 얼마나 뛰어난 군주였냐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되게 뛰어난 군주를 꼽으라고 그러면 조조나 진시황 이런 사람 꼽아요. 아주 뛰어난 군주들이죠. 근데 너무 인간 같지가 않잖아.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거예요.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상황 판단도 빠르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유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인물들이야.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습이 투영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유방이나 유비가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서민 친화적인 임금인 거야. 서민 친화적. 이 사람들은 법도 잘 안 만들어. 법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지 않아. 뭐 이렇게 법 많이 만들고 강제하고 이러면 형벌을 줘야 되잖아. 법이랑 형벌이랑 밀접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면 형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가혹해지죠. 그래서 법을 잘 많이 만들잖아요. 한 나라가 요 상태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전에 한 나라 전에는 시황제의 진나라가 있었죠. 시황제의 진나라가 18년 정도 있나요? 하여튼 20년 정도 있나요? 한 20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시황제의 진나라가 끝나고 요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영웅이 싸우게 되죠. 장기판에서 싸우는 그 영웅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걸 소설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초한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초한지라는 책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죠. 이 초한지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깐 빠졌는데요. 우리는 잠깐 빠졌는데 이 초나라의 이게 항목을 뜻하는 항목 항자예요. 항목. 이건 무슨 글자예요? 그렇지. 깃털을 뜻하는 거예요. 깃털. 이런 글자 있었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공면들 공전. 이건 무슨 글자라고 했어? 늙은 몸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이 수염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자, 그럼 이건 무슨 글자예요? 여기 달을 이가 붙었어. 이 소리 글자를 따와서
날개 이네요, 날개 이게.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날개랑 관련된 거예요. 날개랑 관련된 거예요.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죠. 이 글자는 많이 쓰는 글자니까 이 글자, 이 글자도 이렇게 겉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글자는 아주 많이 쓰는, 이 두 개의 글자는 아주 많이 쓰는 글자니까 기터루를 기억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항우의 이름이 이래. 항우의 이름이 이래. 항우 옆에 있었던 여자가 있어요. 누구야? 별이는 희랑 헤어지는 거야. 우희야. 우희야. 자, 우자가 있어요. 우자가. 우자가 좀 복잡해요. 딱 보면 아주 복잡한 글자예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범호미시지, 이거. 범호미시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범호잖아요. 자, 범호미시야. 우라고 그랬지, 우. 소리 글자가. 나라 우자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 우자를 여기 밑에 때려 박을 때는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이로 쓸 때. 근데 우를 쓸 때는 통상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미인이라고 해요. 이 여자가 돼지 피자고. 여자 이름의 히자는 99%이거지 뭐. 다른 게 우기가 힘들어요. 다른 게 우기가. 우희는 이래요. 이 우자는 한 번씩 쓰이는 글자. 나라 이름에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나라라는 나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여자도 이뻤다고. 왕 부인이 당연히 이뻤겠죠. 이 여자에 관련된 시도 있어요. 오늘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곱, 11번째 줄 보면 초한, 패권, 쟁탈 이렇게 써져 있죠. 거기 보면 해하가라는 시가 있어요. 역발산해 기계세, 시불리해 추불소, 추불소해 간해하, 우해우해 내약하라. 여기 우해우해라고 써있는 그 우자가 바로 우희야 이를 어쩌란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항우가 죽기 전에 지었다는 해하가인데 죽으면서 무슨 시를 짓고 죽겠어. 그냥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네. 이런 정도의 시가 있지 않았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구절에 있어서 첫 구절인 역발산 기계세는 아주 유명해요. 역발산 뭐야? 뽑을 발자지. 자, 이 발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발자예요. 발자가. 자, 이렇게 생기면 무슨 글자예요? 개잖아. 개가 막 빨리 달려. 발이 많아 보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 달릴 발이야. 그치? 달릴 발에 제방변을 써서 뽑은 거야. 그래, 뽑을 발. 역발산 그러면 힘은 산을 뽑아버리고 기세는 세상을 덮을 개짜니까 뒤덮는다.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역발산 기계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왕별이나 이런 데 보면 봤어야 되는데 안 봤는데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구절. 그러니까 미인을 쭉 보면 다른 것들 뭐 치모 나간 이런 말들 뭐 알게 됐으니까 오늘은 그 미인에 관련된 시이면서 이 왕소군이라는 유명한 미인이랑 유명한 미인하면 딱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동방규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동방규라는 사람은 전혀 유명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시 하나로 후세의 슈퍼스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시의 구성도 대단히 뭐 뛰어나더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는 시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시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시인은 그닥 유명한 시인이 아니에요. 이 시인이 쓴 시가 몇 개 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당나라 때 사람인데요. 이 말은 들어봐. 출래 불사춘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봄은 봄인데 봄 같지가 않다.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라는 말로 정치권이 얼어 있을 때도 쓰이고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도 쓰이고
되게 많이 쓰는 아주 일반적 중에서 한 300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00일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출래불사춘 이 어원이 된 이 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어? 이런 시인데요. 이 시의 이름은 소근원이에요. 소근원. 소근은 왕소근이죠. 왕소근. 왕소근에 관련된 시가 몇 개가 있나 봐. 그 중에서 이 시가 백미라고 해요. 백미란 말 아시죠? 백미. 백미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 백미. 들어보셨죠? 백미에 대해서 어원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원 아세요? 백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하얀 눈썹이랑 아, 이게 하얀 눈썹이에요. 근데 왜 가장 뛰어나냐? 하얀 눈썹이. 눈썹이 하얗면 뛰어나면 다 휘기 눈썹 하얗게 하고 다니지. 눈썹이 하얀데 왜 이렇게 뛰어나냐? 이 총나라, 아까 얘기했던 삼국시대 총나라 때 유비의 수하에 있던 형제들 중에서 그 신하들 중에서 이 마씨 5형제인가 6형제인가 있었어요. 마씨 5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씨 마지막 막내가 마속이라는 그 참군으로 나중에 제갈량 쫓아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죽는데 이 마속이라는 놈이 있고요. 큰 형이 이름이 마량이야. 아주 뛰어난 책사였어요. 참모이고. 근데 그 5형제가 다 뛰어나. 형주에 살던 그 형제들이었는데 5형제가 다 뛰어나서 유비 수하에 5형제가 다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뛰어난 5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제일 큰 형이야. 마량이었는데 그 마량이라는 형이 눈썹이 하얗던 거야.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를 얘기할 때 흰백에 눈썹 밑자를 써서 백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사는 그 춘추전국 시대나 이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삼국지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소군의 원망이다라고 그랬죠. 원망. 여기 그 오랑캐 땅에 있으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소군이 그 조사해 보셨겠지만 왕소군이 왜 그 오랑캐 땅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화공이 그림을 뭐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 중국놈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왕이 그림을 쭉 봐서 제일 못생긴 애를 그 오랑캐 땅에 이렇게 부인으로 보내주면 내가 오랑캐 왕이야. 내가 선우야. 바로 쳐들어가. 어디 말도 안 되는 씨. 제일 이쁜 애를 보냈겠지. 거기서도 이쁜 애를 보냈을 거야. 그게 왕소군이에요. 그 왕소군이 거기 가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어떤 왕이랑 결혼을 하고 거기서 뭐 애를 또 낳고 근데 그 당시에 풍습이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랑 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친아들은 아니겠지. 말이 안 돼요. 친아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다른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왕위를 계승받은 아들이랑
거기서 또 애들 낳는데 걔들이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이런 거예요. 왕소군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흉노의 시집을 가가지고 그 길쌈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농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하고 전수를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왕비로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했고 한나라랑 관계 설정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나라에서 특사들이 오면 이제 왕소군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외교관들이 오면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외교적 역할들도 했었고 그 내치도 잘했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소군이. 왕소군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시를 지었겠어. 왕소군이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범규라는 사람이 자 시를 한번 봅시다.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예요. 저 오랑캐 호자야. 이게 오랑캐 호자이기도 하지만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이기도 해요. 같이 기억하세요. 어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글자를 내가 몇 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찌, 차라리, 하물며, 막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자인데 그렇게 부사로 쓸 때도 있어요. 어찌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게 오랑캐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어찌? 라는 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문장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오랑캐로 한번 해봅시다. 오랑캐 땅에 화초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 오랑캐 땅에서 화초가 나지 않거나 오랑캐 땅에 있는 화초들은 작거나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찌로 한번 바꿔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찌 그 땅에 풀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게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등장한 적이 몇 차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원을 먹은 게 호지 불화초 있었다. 이 호자의 해석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오랑캐 땅에 꽃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찌 오랑캐 땅이라고 꽃이 나지 않겠느냐 이 두 구절을 이어서 얘기하면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시가 구성이 되겠죠. 그 사람이 장원 먹었다고 그러고 너무 미끄러 말거나 오랑캐 땅에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동방규의 아마 의미는 오랑캐 땅에는 꽃조차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봄이 왔는데 이게 사입이 할 때 이 사자죠. 비슷하다 라는 뜻. 자, 사입이 한번 봅시다. 이 사입이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흡사 뭐 이럴 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사자가 무조건 뭐 나쁜 뜻만은 아니니까 비슷하지만 이 이자는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자는 그리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거나 그러나 이거나예요. 비슷하지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이비는 왜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 가짜 얘기하는 거지. 가짜. 이 사이비가 처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이비란 말을 처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 사이비란 말을 누가 처음 얘기했을까? 이건 상금인데 사이비란 말을 처음 얘기하는 사람은 공자예요. 공자라는 사람이 향원이라는 지방의 토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그들을 이렇게 비난하죠. 공자가 처음 얘기하고 맹자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공자가 얘기했다고. 맹자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봄하고 똑같지 않아. 봄하고 같지 않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봄 같지 않지. 풀도 안 피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 동방규라는 사람이 왕소군의 가슴 속에 들어가가지고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뜻이지. 자연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스스로자 그러려니잖아요. 이게 원래 이 연자는요. 이 연자는 그러하다라는 뜻의 연자예요. 무슨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고 이런저런 연후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현대중국어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연후라고 써서 라호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쓰는 말이에요. 현대중국어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처럼 뭐 이런 말이 순절이니까. 자연이 가만히 있었더니 그대로 그냥 가만뒀는데 의대는 뭐야? 옷에 띠잖아. 뭐 허리 띠겠지. 의대가 완만하다 그럴 때 완자죠. 네. 신혼선 씨 여기 계집 여자 쓰죠. 그럼 원이야. 그죠?
여기에 제방변이 들어가면 도와주다라는 뜻의 원이죠. 원조. 그죠? 늘어나다라는 뜻이야. 늘어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허리띠가 이렇게 허리띠가 이렇게 밑으로 쳐진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살이 빠졌다는 얘기야.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살이 빠져버렸어 라고 얘기를 했어. 이 두 살 빠진 주체는 왕수군이겠지. 빛이라 그런 건 그거 아니야 라는 뜻이야. 그렇지 않아. 이게 중국어로 비동사인데요. 그거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멋모를 위해서죠. 할 위자니까. 멋모를 위해서. 뭘 위해서냐면 허리 몸매를 위해서 그렇게 살을 빼서 살이 빠져가지고 허리띠가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야. 이 여자는 그럼 왜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향수예요, 향수. 그 이 시의 주제를 쓰시면 향수예요. 그러겠죠. 이 시의 주제를 쓰시면 향수야. 왜 살이 빠졌어요? 이런 문제가 그 한자 자격시험이나 이런 데 나와요. 쭉 써놓고 이 시의 주제를 쓰시오가 나올 거예요. 향자 알죠? 향자. 이렇게 쓰면 돼요, 향자. 향자. 이렇게 쓰면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틀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향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향자 고양이 향자에. 그 다음에 숫자는 가을 추자에 마음심자 들어갔죠. 그죠? 이 형용문자 이거죠. 이것도 형용문자잖아요. 가을 추의 마음이야. 그래서 수. 이 생각하는 수는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는 수는 아닐 거 아니야. 이 그림 자체가. 그죠? 이 향자 잠깐 볼게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향자 밑에 소리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 소리향, 음향기기 할 때 쓰는 향자라고 그랬지? 예. 자, 그러면 이 향자 밑에 합식이 들어갔어. 잔치를 치르다라고 할 때 쓰는 향자야, 향자. 잔치를 치르다. 이런 글자를 왜 가르쳐 주냐? 이건 시험지 나옵니다. 시험지 나오는 글자예요. 이 향자가 어차피 향자를 공부하는 거니까 향자를 공부하면서 밥 먹잖아, 잔치할 때는. 또 소리가 나니까 소리향일 거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이게 일반적인 글자에서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이거 얼마나 어려워. 이거 얼마나 어려워. 의사할 때 쓰는 의자 기억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의자? 의사할 때 쓰는 의자? 의사, 의원, 의자, 몸트니꾸에 몸트니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화살씨. 그 옆에는 막 복잡하잖아요. 자,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의사는 복잡한 글자인데요. 이 사람 몸이야. 몸트니꾸야. 자, 사람 몸이 있어. 화살을 맞았어. 이 글자는 원래 이런 글자랑 동일한 글자예요. 칠복이라는 글자라.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이 오른손이라고 했지, 이거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몸 안에 화살이 박혀 있는 사람의 화살을 꺼내는 모습이야. 그지? 근데 화살을 꺼낼 때 그냥 꺼내면 아프잖아. 그리고 소독도 해야 되잖아. 그때는 소독을 뭘로 했겠어? 알코올로 했겠지. 그죠? 그래서 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술 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닭유라고 하시지 말고요. 술유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닭유는 딱 한 번 쓰여요. 네, 천간지지에서 한 번 쓰이니까 닭유라고 하시지 말고요. 술유라고 하세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 술주자죠. 술주자의 부수가 뭐야? 네, 닭유예요? 물수가 아니고. 술이라고 물 생각하잖아. 이거 아니라고. 왜냐면 이게 닭유라고 읽어버리지 말고 이 술유라고 읽어. 이게 술이에요, 이게 술이야. 그러니까 의사를 보면 몸트니꾸 몸에 화살을 맞아서 온 사람을 이렇게 뭘 도구로 해서 화살을 꺼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술로 소독을 하고. 의사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의사는 이렇게 쓰는 거죠. 부수를 기억을 하면 그닥 어렵지 않겠죠. 부수만 기억을 하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글자도 한번 볼까요? 화염 같은 엄청 복잡한 글자들이 있는데 천착하다라는 글자가 있어요. 뚫을 착차가 있는데 어려운 글자인데 여하튼 이 왕소군에 관련된 동방비의 소군어는 기억을 하면 참 좋아요. 특히 이 두 구절은 너무 많이 쓰이는 구절이죠. 살면서 1년에 수백 번씩 마주칠 수 있는 구절들이니까 또 아이들도 아마 뭐 이 정도 구절들은 대부분 다 엄마들은 기억 못해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이 정도 구절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왕소군의 시를 그 동방비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읽으세요. 토지 불화초 출래 불사춘 자연의 대환 비시위 요신. 이게 그러니까 이 글자 이 내용을 한문으로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면 한글로라도 암기를 꼭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20자. 네. 아니 이 두 글자는 출래불사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15개죠. 호지 불화초도 뭐 호자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호자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호자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소근원이라는 시는 그러니까 중국 비녀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되게 많아진 거야. 되게 많아진 거야. 그리고 오늘 이거를 뭐 오늘 교재를 만들어 가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말고 할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몇 가지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요지경이라고 하시죠. 요지경. 요지경. 이거 요자는 질그릇 요자. 이 글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질그릇 요자인데요. 이 글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질그릇 요자예요. 이게 왜 질그릇 요자냐면 이 장군부인데요. 이게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그릇이에요. 대부분. 도자기 할 때도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그릇이에요. 하여튼 이 그릇에 고기를 담아놓은 모양이죠. 그릇에 고기를 담아놓은 모양이에요. 여튼 질그릇 요자인데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다양한 글자들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요강은 오줌 요자야. 그거는 오줌 요자야. 요지경. 자, 일단 요자가 있어요. 이 글자 앞에 임금왕자가 붙으면 이 임금왕자는 무슨 뜻일까? 이 구스록에 점이 빠진 거예요. 볼까요? 이 공구자죠. 공구인데 임금왕이 들어가야지. 이건 막마잖아. 이 구스록인데 점이 빠진 거예요. 앞에 쓰는 구스록은 99% 다, 아니 앞에 쓰는 임금왕은 99% 다 구스록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형태를 나타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게 구자잖아요. 구하다. 그죠? 이건 뭐 동그라만 구슬이니까. 이 공구예요. 그래서 지구할 때 쓰는 구자예요. 공구, 탁구, 배구, 블라블라블라. 이거 다 구죠. 이 요지경이란 말이 있어요. 요지경이란 말. 그 중국말로 창의던데.
중국말로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복숭아나무하고 그 중국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 달에 쏘아 올린 우주선 있죠? 그 창어 3호하고 요지경 이 세 가지 말이 일정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옛날 신화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중국 도가에서 그 하늘을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가에서 하늘에 올라가면 누굴 만나게 된다고? 그렇죠. 상제를 만나게 돼요. 당연히 황제겠죠. 상제. 구스록자고 황자는 또 황제 그 황제예요. 여기다가 더 좋은 말을 더 끼우는 거죠. 옥황상제니까 위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옥황상제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기 지금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요때 아주 옛날 한옛날 그럴 때 태양이 매일 하나씩 이렇게 떠가지고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씩 떠가지고 하나씩 떠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태양의 역할을 했던 게 옥황상제의 아들들이었던 거야. 옥황상제의 아들 10명이 돌아가면서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그랬어. 그 옥황상제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황금새였어. 황금색으로 생긴 새였어. 이게 태양이겠지. 이게 태양이겠지. 이 황금색으로 생긴 이 새들은 다리가 몇 개였을 것 같아요? 이 새들의 다리가. 네, 그렇죠. 3조고예요, 이게. 삼조고요, 3조고.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시대 때 보면 벽화에는 3조고 있지. 그 3조고가 뭘 뜻하는 거냐면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태양을 뜻하는 동물이에요. 이 까마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3조고는 상당히 신성시되어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새인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이런 새가 이렇게 막 떠가지고 있다가 이놈들이 갑자기 맨날 이렇게 순서 들 때니까 짜증나는 거야. 티켓 받아가지고 있다 9일 기다려가지고 한 번 뜨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야, 우리 다음 날은 몽땅 같이 떠버리자. 그래서 몽땅 같이 떠버린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9개가 내리쬐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펄펄 펄펄 난리가 났겠죠. 괴물들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중국을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냐면 삼황 들어봤죠? 수인씨, 복희씨, 신동씨 다음에 온 오제는 누구라고 그랬어? 오제 첫머리 누구야? 그렇죠. 헌원. 바퀴를 발견한 헌원이라고 했죠. 헌원 다음에 전욱, 제고, 요순이야. 그 요임금이야. 이때 일어났을 때가 바로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리게 그 요임금이 제를 지낼 거 아니야. 제를 지낼 거 아니야. 제사를 지내게 되죠. 제사를 지내게 되죠. 제사를 지내게 되죠. 이 제사 사자니까 당연히 보일시자가 들어갔겠죠. 이 보일시자는 어디서 유래됐다고 얘기했죠. 제단에 바치는 제물에서 떨어지는 피 모양. 이 보일시자는 그래서 귀신이나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제사 제자에 들어가는 이거는 이거 고기육이고 오른손으로 고기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 글자가.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죠. 옥황상제한테.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놈들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해서 이제 장군을 파견해줘. 그 장군의 이름이 남자들은 이렇게 그 무협지나 이런 것들 보거나 그런 이 이름을 들으면 알 텐데 깃터루가 있으니까 날개가 달려 있겠지. 신이야 신. 미스물리. 이 사람 이름이 예예요 예. 근데 신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신예라고 해요. 신예가 활을 너무 잘 쐈어요. 활을 너무 잘 쏴서 태양이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황금새가 떠 있으니까 한 마리씩 쏘아가지고 싹 떨어뜨려. 화살 10대를 가지고 가지고. 근데 요임금이 보니까 이 다 떨어지면 다시 암흑으로 변하잖아. 추워서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화살 한 대를 훔쳐가지고 오늘 아침에 뜬 태양이 얘가 살려둔 한 마리의 새인 거야. 이 상조고인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새들 다 떨어뜨리고 나니까 황혼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피 같은데 자식들인데 이놈 죽인 거잖아. 해결을 하라고는 했는데 이 신들이 원래 이게 변덕스러워. 아이씨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신의 자격을 박탈해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이후에 얘라고 해서 이 사람은 후예라고 불러요. 신의 박탈이 자격이 박탈된 그 이후 얘기는. 근데 이 사람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진 않았어. 옛날에는 전쟁할 때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항우도 마찬가지로 우밍인을 계속 데리고 다녀 전쟁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전쟁할 때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죠. 그 와이프 이름 혹시 아세요? 상아라는 와이프를 데리고. 이쁜 여자죠, 이 여자도. 아주 예쁜 여자. 이 여자도 덩달아서 따라왔다가 남편이 신의 자격을 박탈당하니까 이 여자도 같이 신의 자격을 박탈당한 거야. 이 상자는 항상 상자죠. 나아자죠. 계집 여자가 붙으면 예쁘거나 여자를 뜻하거나 뭐 이런 뜻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희자도 그랬었고 아까 원자도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여자 이름 만들 때 쓰는 거죠. 이건 다. 다른 뜻의 계집녀가 붙으면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통상. 왜냐면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 이외에는 별로 쓰지도 않아요. 불로불사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이었는데 내려오니까 춥고 배고프고 막 이래. 뭐 미치겠는 거야. 맨날 바가지를 그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와가지고 따라와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되게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야. 얘가 곤륜산에 있는 서왕모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무협지 안 봤어요 혹시? 무협지랑 보고 그랬어야지 누나. 무협지에 보면 그래? 목황상제의 마누라인 서왕모가 곤륜산에 살고 있어요. 곤륜산에. 네, 곤륜산이라는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 좀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서왕모한테 가면 약을 준다는 거야. 늙지 않는, 죽지 않는 신이 되는 약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약을 구하러 거기까지 막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쭉 가. 그래서 거기서 약을 받아오는데 서왕모를 만나요. 서왕모가 살던 데가 바로 이 네. 옥빛 거울 같은 그런 호수예요. 옥빛 거울 같은 호수예요. 아주 맑고 깨끗한 호수라는 뜻이에요. 이건 거울 경자예요. 이 거울 경자. 여기 앞에 이게 붙으면 지경경 그랬었죠? 이게 붙으면 거울경이에요. 거울경 이건 거울남이에요. 열람하다 뭐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쓰는 글자는 아니겠다. 볼람자지 그건. 이 거울남이에요. 이거는 시험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건 감자잖아요. 앞에 빼면. 네, 소리 글자 빼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시험문제 아주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요지경이란 말이 서왕모가 살던 호수야. 거기서 서왕모가 약을 2알을 줘. 하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를 먹으면 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자, 약을 2알을 줘. 근데 사람이 2명이잖아. 상하고 후회하고 약을 4알을 줘야 되잖아. 근데 약이 다 떨어져서 2알밖에 없다는 거야. 약이 4알이었으면 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됐을 거야. 약이 2알밖에 없다고 해서 후회가 또 이거라도 어디야? 갖고 와가지고 저녁 때 밤에 도착을 해 집에. 와이프한테 야 이게 하나를 먹으면 우리가 죽지를 않는다. 2개를 먹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다. 지금 일단 하나씩 먹고 길이를 골라서 먹어야지. 약 그냥 안 먹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중요한 얘기니까. 다음에 내가 다시 요지경에 가서 서왕모를 만나서 하나를 더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아가 여기서 몇 년 동안 고생했었잖아요. 안 죽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의 삶하고는 인간의 삶하고는 다를 테니까. 밤새 고생을 했어. 그러다가 이 여자가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남편이랑 하나씩 나눠 먹을까 아니면 내가 싹 먹어버릴까. 그래서 나는 하늘로 올라갈까 이런 고민을 했겠지. 뭐 당연히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여자가 남편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었으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겠지. 근데 혼자 이걸 싹 먹어버려.
그리고 그 밤중에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는 황상제가 이걸 모를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행로를 바꿔가지고 하늘나라로 못 오고 달로 보낸 거예요. 두꺼비로 바꿔서. 그래서 달 표면을 지금 우리가 보면 두꺼비 등판처럼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달을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에 사는 상아다. 그쵸? 그럼 달에 지금 상아가 살고 있죠? 그럼 상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중국에서 보낸 무인우주선, 달에 보낸 무인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상아를 중국말로 읽으면 창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상아라는 말이, 창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상아. 황상제가 보낸 달에서 살고 있는 전설상의 후예의 와이프. 쭉. 그래서 이 창하 3호가 뭐 72년에 가고 뭐 이렇죠. 72년에 가고 몇 년도에 가죠? 몇 년도에 가요? 미국에서 보내고 러시아에서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세 번째로 간 거죠, 중국이. 13년에 간 게. 그다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창하 왔어요. 후에는 이제 혼자 남게 됐죠. 혼자 남게 됐는데 이 본인이 먹고 살 길도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 활 쏘는 기술이 좋잖아. 신궁이나 그러니까 활 쏘는 기술에서 학원을 여는 거예요. 활 쏘기 학원. 그래서 활로 이렇게 쏘면 이렇게 여기 하면 맞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말 들어봤죠? 전곡을 찌르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쵸? 어떤 거의 핵심을 찔러내는 사람. 그죠? 여기를 정곡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천을 깔고 또 이게 천을 깐 게 정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곡이라서 그 가운데를 찔러내는 정곡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곡은 한자로 써보면 정곡, 곤이에요. 이건 곡. 이 정자는 솔개. 이 솔개를 뜻해요. 솔개. 이 정자에 솔개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곤이라는 뜻이고. 활로 쏘아서 솔개나 곤이를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솔개 맞추기 거의 불가능하지. 곤이도 그렇고 높이 나니까. 곤이는 아주 높이 나요. 솔개는 작고 빠르니까 민첩하니까. 그래서 활로 쏘아서 솔개나 곤이를 맞추는 것만큼 힘든 일을 뜻하게 돼요. 전곡이. 핵심을 찌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이 전곡은 여기서 비롯된 말이에요. 여기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판 만들어 놓고 막 학원에서 이렇게 쏠 거 아니야. 잘 가르쳐 주고. 뭐 세상에서 제일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 이제 그냥 문화생들이 막 이렇게 몰려가서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뻔했어. 어떤 제자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새끼가 활을 엄청 잘 쏘는 거야. 정말 잘 쏘는 거야. 후예가 가르치면 너무 활을 잘 쏘는 거야. 후예랑 겨뤄도 후예보다 조금 부족한 정도인 거야. 신인데, 얘는 신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제자가 재능만큼 마음씨가 곱지는 않았나 봐. 이 새끼 생각을 하기에 내가 활을 이렇게 잘 쏘는데 우리 스승 다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쏘는데 내가 1번 타자가 되려면 스승이 없으면 내가 1번 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승 집에 놀러 가서 복숭아 나무로 스승을 때려가지고 죽여. 네.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과일이 뭐가 있어요? 복숭아예요. 복숭아가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연유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이 무신들, 그러니까 뭐 사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무신들, 관우죠, 관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 이 두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사당에다가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 무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건강하게 하고 누군가의 뭐 이렇게 무병장수를 빌고 할 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빌고 기도를 하죠. 요지경이 원래 요지경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요지경이 그렇게 쓰이죠. 아, 요자. 요자 물어봤었죠. 요자. 이 질그릇 요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장군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 네, 그릇이요, 그릇. 장군부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릇에 담아서 고기를 담았으니까 질그릇 이런 뜻이고요. 장군부 앞에 재봉변이 들어갔어요. 자, 재봉변이 들어갔어요. 재봉변이 들어갔어. 흔들다. 손동작이니까 흔들다. 흔들요에 이건 흔들요. 네. 동요. 움직일 동에 흔들요. 동요죠. 잠깐. 저는 1부 끝나고 그냥 바로. 그래? 김사장이? 아니 매한테 있어야 됐거든요. 가봐야 돼. 저거 갖고 그거 못해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저거. 생각한번만 하고 잠깐만요. 잠깐 끄는 게 어떻게 그만합시다. 힘든데. 이 요자만 얘기해 줄게 요자. 이게 흔들 요자야 흔들 요자. 쉬는 시간이 좀 있다. 그럼 저거 꺼내면은 연습해보세요. 끌 줄 아는. 내가 아니 무슨 기계 그렇게 기계를 모를까요? 네. 왜 그래? 이 빨간 거구나. 이게 내 건데 뭐 몰라 내가. 두개 가져가세요. 요란하다. 이 질그릇 요자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요자일까? 그렇지, 말을 하는 거야. 노래 부르다. 아이고. 그죠? 자, 그러면 했어 우리 다. 이렇게 하면 아이동자니까 동요죠. 자, 시험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동요라고 이렇게 써놓고 동요에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 그 동요. 그리고 또 흔들림 동요. 이렇게 한글로도 같이 익히는데 한글로 따로 익히는 거. 이런 거를 써? 이거 정도면 몇 급일까요? 난 3급 정도 나올 거야. 그냥 이렇게. 3급, 찍는 4급. 게 아니라. 찍는 것도 있겠지. 누나 이제 객관식도 있어.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어. 객관식도 있고. 150문제 나오나요? 몇 문제였나? 기억도 안 나요. 150문제 나오나? 100문제 정도 나오겠죠. 100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당락이 결정되죠. 객관식은 대부분 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대부분 맞출 거고 이런 문제들에서 당락이 결정되죠. 기억하기 쉽지 않아. 이것만 하고 또 다른 한자를 하나 쓰시오 이렇게 나와. 이건 얘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흔들림이다라는 얘를 들어주지 않고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을 가진 한자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어. 네, 그럴 때는 그냥 알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해서 쓰겠죠. 이건 요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옛날에 배운 글자인데 자, 책받침이 들어갔어. 책받침이 들어갔어. 책받침이 들어갔어. 책받침이 들어갔어. 이게 무슨 글자였어요? 초상화할 때 쓰죠. 불초소자. 불초소자라고 그러죠. 그게 불초소자야. 아버지로. 그렇지. 아버지의 인품에 미치지 못한 거야 내가. 아빠 닮지 못했어. 그래서 불초소자라고 그래. 소요하다. 걸어다니다 그러죠. 걸어다니다 그러지. 걸어다니다 그러지. 뭐 이 정도인 것 같아. 근데 뭐 계집자가 붙으면
예쁠요 이런 거 되겠죠. 제일 많이 붙는 거 한자 이런 글자나 저런 글자에 제일 많이 붙는 거는 이거이고요. 이거이고요. 이거이고 이런 게 제일 많이 붙어요. 거의 대부분의 글자에 붙을 거예요. 이것도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거 붙어 있을 거예요. 관련자 한번 봐봐요. 알말도 많아요? 열발마다 엄청 많죠. 저 가운데 거 고기였어요? 관련자에 이런 글자가 있을 거예요. 무슨 고기? 어디 횟집이나 이런 데 가면 고기어자 붙은 뭐 글자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거 다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도 몰라. 물어보니 모르더라. 중국에부터. 이게 하여튼 질글은 요자다. 이거는 장군부다. 진짜 많긴 많아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몇 개 단어를 그냥 오늘 그냥 몇 개 단어를 한번 공부해볼까요? 신랑감을 물색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신랑감 물색하다 괜찮은 사람 찾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내가 딸을 보내야 되는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지 뭐 직장도 괜찮아야 되고 말이야 뭐 몸 상태도 좋아야 되고 말이야 건강해야 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르는 걸 우리가 이물색이라고 그래요. 이물색이라고. 이물색이라고. 이 말이 왜 생겼는지를 가르쳐 줄게.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옛날에 마차가 있었어. 마차가. 이 말을 묶어가지고 이 마차 있겠죠. 마부가 이렇게 앉고. 그죠? 이 말들의 내가 아주 귀족이야. 귀족을 타고 다니. 그럼 이 마차를 이렇게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겠지. 넉사자. 네, 사자예요. 사자. 4마리 끄는 말 사자. 4마리 끄는 말 사자라는 뜻이야. 자, 이 4마리가 끄는 말인데 내가 귀족이야. 근데 말 4마리 색깔이 하나는 막 얼룩말이고 하나는 까만색이고 하나는 흰색이고 뭐 하나는 대가리가 막 털이 하나도 없고 이런 말을 고르겠냐는 거야. 내가 귀족인데 아니라고. 까만색이면 죄다 까만색으로 통일하겠지. 하얀색이면 죄다 하얀색으로 통일할 거예요. 자, 그럼 색을 맞추겠죠. 그죠? 색을 맞추는 거야. 말 4마리가 있는데 이놈은 힘이 엄청 세. 이놈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이놈은 한 10 정도 되고 이놈은 5 정도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말 4마리가. 그럼 말 4마리 힘이 동일해야 되지. 그걸 물이라고 해요. 그걸 물이라고 해요. 무슨 물이에요? 이건 물건 문자예요. 물리학 같은 쓰는 문자예요. 네, 그래서 힘도 맞추고 색도 맞추고 그래서 물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윗감들 오면은 맞출 때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지. 자, 사위라는 말이 있네. 사위. 배운 거 같은데 우리 사위? 사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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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위서 배웠잖아. 사위서가 어디 나왔어요? 누구 이름에 나왔죠? 포청천? 오나라에서 쫓겨나서 오나라에서 장군했던 초나라에서 쫓겨나서 일모도원 역행시지 뭐 이런 얘기했던 장군 유명하잖아. 손무랑 같이 했던 이게 다리예요. 이거 다리 필발이에요. 이 서자는 서로 서자예요.
그죠? 네. 이 서로 서자인데 서로 서자인데 사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딸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지? 옛날에는 사유가 되면 동사를 또 지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유수자는 이렇게 두 개예요. 네. 계집여자를 쓰기도 하고요. 흑토자를 쓰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다 많이 씁니다. 이걸 많이 쓰고 이걸 많이 쓰고 아니고요. 왜 이걸 더 많이 써요? 동서라고 그러잖아. 그거예요, 이거. 동서라고 그러잖아. 우리도 손동서, 손아랫동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남자들도. 그 사이 서자야. 그게 한국말이 아니야. 그것도 한자어죠. 동서. 이 물색이란 말은 여기서 표현됐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어를 한번 공유해볼까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하는 거 들어봤죠? 짐작하다. 일이 어떻게 될지 짐작하다. 예상하고 예견하는 거죠. 짐작하다. 이 짐작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건 무슨 글자라고 했어요? 아, 이 사람들 심하네. 자, 심자예요. 심자. 심자. 심자예요.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였어요? 기라고 해서 무슨 기야? 그. 이렇게 하면 이사, 이것 사. 이렇게 하면 이것 차. 자, 이 지시대명사니까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문장 해석할 때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그 새끼가 뭐 어쩌고 할 때도 이거 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해준 거죠? 네, 지시대명사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한번. 지시대명사 많지 않아요. 지시대명사 많지 않으니까.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런 거 안 써요. 전혀 다른 말 들었으니까. 뭐 이것 할 때는 쩌라 그러고 저것 할 때는 나라 그러고 그것도 나고 물어볼 때는 뭐 좀 발음이 틀리는데 나고 전혀 달라요. 근데 고어에서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 공문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 심할 심자예요. 심할 심자. 이 심한 심자에서 파생되는 글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짐자예요. 짐. 짐. 이거 무슨 글자라고 그랬어? 술 유자라고 그랬죠? 국이 작자예요. 뒤에 있는 건. 그 국자 같은 거. 이 작자예요. 짐자는 이렇게 써요. 짐자는. 자, 짐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짐자랑 이 작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죠. 이 짐자인데 짐자는 술잔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부어서 물을 넘치게 하는 정도의 양을 뜻해요. 짐자. 작자는 물이 안 넘칠 정도의 양을 뜻해요. 딱 그 정도. 예상을 할 때, 예견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터무니없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딱 그 정도. 어느 정도? 딱 그. 그래서 짐작이란 말이 이렇게. 술 많이 드시잖아. 그쵸, 강진 씨. 네. 술 먹을 때마다 짐을 하면 안 되고 작을 하시면 돼요. 안 되지. 7부가 딱 예전. 7부는 없습니다. 7부라는 글자는 미안해 찾을 수가 없었어. 왜 없지 저렇게 따라주면? 이거 매너 없는 거지. 이렇게 술 넘치는 거. 그죠? 술 아깝잖아. 찰랑찰랑하는 것도 왜? 막 맥주 이렇게 넘치면 막 이렇게 맥주 이렇게 아 그래 내가 알다. 입 대고 먹는데 그러니까 작 정도로 딸면 될 거예요. 술은. 작 정도로 딸면 된다. 이 짐 정도로 술을 딸면 안 된다. 이 짐작이에요. 이게 짐작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비롯된 말입니다. 가죽에 관련된 글자들이 몇 개가 있죠. 가죽에 관련된 글자들. 자, 오자서가 초나라 평왕 무덤에 가서 초나를 정보가 온 다음에 초나라 평왕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버리고 채찍질을 하다란 고사를 우리는 배운 것 같아요. 자, 글자죠. 이게 무슨 글자 이거는? 네? 구피다. 이게 왜 구피다 했어? 이건 뭐라고 했어? 이 동굴이라고 했잖아. 동굴이야, 동굴. 동굴에 이런 모습이니까. 자, 이 출자는 뭐 이런 모습이었대. 발자국이야. 나가는 모양새. 이렇게 나가는 모양새의 발자국을 모아놓은 글자래. 이 출자. 믿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산자국이 붙임대로 모양새는 선자 두 개 붙어있죠. 아니 뭐 이것도 똑같잖아요. 오른쪽에 붙은 왼쪽에 붙은. 이건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굴복하다라는 말 있죠. 굴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손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행동을 나타내겠죠. 파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구멍열이 들어갔어요. 네, 동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글자에는 이런 뜻들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이 글자 자체가 하다, 동굴 이런 뜻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느냐? 헷갈리잖아. 원래 이렇게 글자가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글자에서 다 나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가 동굴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자 다 그래요. 나중에 한자 공부하시면서 모양자나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태진이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벌레 연자예요. 벌레 연자. 근데 벌레 연을 써보십시오라고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 글자를 데려다가 따르게 막 써버리니까 벌레라는 뜻이 약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벌레라는 뜻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벌레충을 붙인 거죠. 한자 다 그래요. 통상. 오랫동안 있었던 글자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뭐 했어? 뭘 팠어? 요로 팠어. 이거 내가 자주 이용하는 글자죠. 이 글자는 뭐였어요? 없을막에서 변하는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불러보세요. 사모할 모. 뽑을모 뽑을모. 무불모. 뽑을모는 힘력자 들어가죠. 본뜰모 본뜨다 나무 목자 들어가고. 사막산 삼수변 들어가고요. 덮을먹. 덮을막. 정막할 막 들어가고요. 눈꺼풀. 앞에 이게 뭐야? 육단으로 들어가면 눈꺼풀 되고요. 하여튼 그런 글자죠. 이 글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 누군가가 한 번 좀 한다 그러면 너 이 일로 와봐. 너 여기 앉아봐. 내 무릎을 맞대고 너랑 얘기 좀 해보자. 이거 쭉 한번 써가지고 읽어보라고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야. 잘못했다. 자, 묘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묘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불묘.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채찍편자죠. 자, 채찍편자는 어떻게 쓰죠? 가죽격에 편하다라는 뜻의 편자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시체죠. 죽은 사람을 동굴에 갖다는 거야. 이게 시체야. 사람이 죽어서 동굴에 갖다 놓은 게 시체예요. 굴묘편시라고 그러죠. 굴묘편시. 그렇죠. 네. 여기서 굴묘편시에서 이 가죽이 나오죠. 이 가죽 채찍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을 나타내는 말이 또 뭐가 있었어요? 가죽격 말고 또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네. 가죽피 있었죠. 그 다음에 가죽격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죽 위가 있죠. 네. 이 글자는 파생 글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글자 파생 글자가 엄청 많아요. 제가 좀 이따
이 글자는 파생 글자가 아니죠. 이 앞에 돌석자부터 깨트릴 파. 삼수인 붙으면 물결 파. 그죠? 병지론 붙으면 엄청 피곤해. 자, 그래요. 이 가죽은 내가 호랑이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쫙 벗긴 상태의 가죽. 기름도 제거하지 않았고 털도 그냥 남아있는 거니까. 그죠? 우리 허리띠는 뭐라고 그래? 혁띠라고 그래. 혁띠에 털이 있어요? 없죠? 네. 털하고 기름을 뺀 형태의 가죽을 혁이라고 그래요. 그죠? 위. 우리가 옷 입을 때 이 가죽 옷들 있죠? 무슨 그런 가죽 옷들 이렇게 입는 거 있죠? 그게 위입니다. 그래서 위를 이건 뭐라고 딸이 표현하냐면 이 가죽은 다른 거야. 무드질을 한 거야. 가공을 한 거야. 이 가죽은. 또 가공 한번 했잖아요. 네, 이건 제대로 가공한 더 거예요. 네, 이건 제대로 가공. 이건 뭐 그냥 떼낸 정도죠. 떼낸 정도. 이 무드질을 한 거예요. 이 무드질을 한 가죽을 위라고. 이 가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가죽이 아닙니다. 가죽 피, 가죽 혁. 그러니까 이 채찍 정도에는 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죠? 채찍에는 위를 안 쓸 거 아닙니까? 무드질 해가지고 그 채찍을 쓰지 않을 거 아니야. 대충 요 정도 가공하면 채찍 정도 쓰는 거지.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가죽이 대부분 다 있을 거고, 그죠? 바닥에 까는 가죽들이 이랬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가죽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죽도 다 다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가죽 위자를 한번 볼까요? 가죽 위자랑 관련되는 글자들을 한번 볼까요? 가죽 위자. 가죽 위자. 위가 들어가는 말 중에서 단어를 만들어서 위. 어떤 말이 있을까? 위가 들어가는 말. 아무 말이나 한번 만들어 볼래요? 요에 말고 그냥 위 들어가. 그냥 이거 가죽. 자, 위자. 가다가 누구한테 포위당했어. 포위당했어. 그지? 누군가가 지켜줘. 누군가가 지켜줘. 그죠? 방위할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방위 맞아. 네. 내가 방위 나왔는데요. 방위예요 이게. 내가 방위 나왔는데 방위.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야 방위가. 한자를 보니까 내가 뭔가를 했구나. 난 그때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뭐지? 향토방이거든요. 향토방이에요.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게 또 있죠. 우리나라 말 중에서 또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나라 안에도 이 글자가 들어가네. 나라 안에도 이 글자가 들어가네. 또 뭐가 있을까요? 글자가. 어긋나다. 위법. 뭐 이걸 쳐. 위법. 과하게 지나쳐버린 경우야. 넘어가 버린 경우야. 유법하는 경우죠. 어긋나버리다라는 뜻의 위자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 이 북극이고 남극인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걸 세로 내려오는 걸 경이라고 해요. 세로 내려오는 말. 이 경이란 말은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경자가 아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의 원래 뜻은 물줄기예요. 지하수이기도 하고요. 이거의 어원은 이 글자 자체가 물이, 이 글자 모양을 보면 물이 밑에서 뿜어져 나와서 거꾸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물이 솟아올라서 옆으로 이렇게 확 퍼지진 않잖아. 떨어지잖아.
그럼 이 가로의 글씨는 아니고 세로의 글씨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날줄 경이라고. 이걸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로를 날이라고 그러잖아. 가로를 날이라고 안 하잖아. 가로는 시라고 하잖아. 날줄과 시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헝겊 짤 때도 날줄과 시줄 이렇게 져. 그래서 이게 이 자체 날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경도라는 말은 이 글자가 들어가겠죠. 이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경도 위도는 시를 짠 것처럼 이런 모습이니까 당연히 앞에는 실사가 들어가야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하수, 물줄기, 경자를 쓰면 이게 경도입니다. 이게 날줄 경자예요. 날줄 경자예요. 날줄 경자예요. 자, 그러면 시줄이 또 있어야 돼. 시줄은. 그러니까 시줄의 소리 글자는 자 여기서 잠깐 빌려와서 마찬가지로 실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날줄 경, 시줄 위. 자, 이 글자는 중요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글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글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19세기에 식민지, 아프리카 식민지들 차지할 때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아프리카 식민지들을 어떤 식으로 먹었냐면 어떤 놈은 종으로 먹고 어떤 놈은 흉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종단과 횡단이 만나가지고 해냈어. 이 종단전쟁, 횡단전쟁. 그러니까 1차 대전이라는 게 1914년에 생기는데요. 1914년에 생겨서 18년에 끝나죠. 이 1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여기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때 산업혁명으로 공산품을 막 그러니까 공치가 엄청 만들어낸 거야. 팔 때가 유럽은 이미 포화야. 어디다 팔어? 식민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었던 거야.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식민지가 없는 거야. 거의 없는 거야. 이 팔아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식민지를 니한테 조금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는 모로코 뭐 이런 데 가지고 프랑스랑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된 게 1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은 2차 대전은 좀 다른 게 식민지 장탈전이에요. 내가 만든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하여튼 뭐 독일이 후발 국가였고 당시에 후발 산업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이걸 종으로 가지고 흉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럼 자, 종자는 따르다라는 뜻이죠. 따르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 이 따르다죠. 누군가를 따라다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실사를 붙이면 세로종이 돼요. 세로종이. 반대말은 웬만하면 다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말은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반대말은. 그러면 종의 반대말은 횡이 있겠죠. 횡은 가로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건 횡이죠. 횡으로 서 있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줄로 서 있는 건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횡은 횡자랑 소리 글자가 비슷한 글자 중에서 기억나는 글자가 있을 텐데. 자, 이게 무슨 글자예요? 황이죠. 황이죠. 황인데 황이 나무가 붙으면 횡이 됩니다. 가로, 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하고 횡자는 아까 경자랑 위자 기억하듯이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이 묶어서 기억하면 돼요. 중국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 끝에 있던 나라가 진시황제의 진나라라고 그랬죠. 이 밑에 있던 나라는 초나라, 모자서가 쫓겨난 초나라.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나라가 제나라. 고구려 옆에 붙어 고구려랑 가까웠던 나라가
제비연자 쓰는 연나라. 그리고 여기가 위, 한, 그다음에 여기가 조. 이거부터 써야 된다. 하여튼 위 한 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 이름은 진나라인데 403년에 이 세 개 나라로 쪼개지면서 그 전국 시대, 춘추 시대, 그 이후를 전국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진나라의 힘이 엄청 세지는 거야. 그리고 소진이라는 재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나라를 가서 내가 이 나라의 총리, 지금으로 총리, 승상이 돼서 이 진나라를 막아보겠다라고 얘기해요. 진나라를 막아보겠다고. 그게 합. 그렇죠. 합죠. 종으로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합해서 종으로 막아보겠다. 나라들을 이렇게 세워서 종으로 막아보겠다. 그래서 합종체제.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합종체. 그랬더니 소진의 친구였던 장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진나라의 재상인데요. 이 진나라의 재상을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식으로 깨야 되느냐라고. 이게 무슨 글자예요? 연. 이을연. 이을연. 자, 이을연 위에 꽃이 들어갔어요. 뭐야? 연자 들어간 꽃이 뭐야? 연꽃. 이 연꽃이야. 그죠? 연꽃이죠. 연꽃이에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사람이 야, 종으로 이렇게 이놈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네. 그러고 나니까 이놈은 어떻게 했어?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나라랑 연합해서 얘를 까고 초나라랑 연합해서 얘를 까고 뭐 이런 식의 횡으로 하나씩 연결해서 까는 정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횡책을 쓰겠죠. 이 종횡이에요. 근데 이 횡책을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이 횡을 써야 맞는데 여기서는 다른 횡을 쓰죠. 이게 균형 잡다라고 할 때 쓰는 균형 형자인데요. 횡으로 쓰이는 경우가 가로 횡으로 쓰이는 경우가 이게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는데 그 경우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로 써도 되는데 왜 역사적으로 이 글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당시의 글자 체계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균형대 형인데요. 이 글자 많이 씁니다. 균형을 잡다라고 쓰는 글자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깨끗하게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균형형. 저울대형이라고 해요. 저울대형. 저울형. 이게 저울대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뜻이 가로횡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로라고 할 때는 횡으로 읽어요. 그래서 연횡입니다. 합종 연횡. 이란 말이 가로 세로에 대한 글자들을 뭐 대부분 다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아요. 가로 세로에 대한 글자들. 근데 이걸 여기 나온 가로 세로에 대한 글자들은 반드시 문제 나옵니다. 이거 내가 실제관이라도 무조건 낼 거예요. 반대말로 이루어진 단어를 쓰시오라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꼭 반드시 나오고요. 자, 외놈들한테 외놈들이란 말 들어가시죠. 외놈들은 키가 작잖아. 그죠? 이 벼화자예요. 벼화. 이게 왜 벼화냐? 이 나무인데요. 벼가 다 익으면 별을 이렇게 쓰죠. 이걸 삐친 별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를 삐친 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기 이게 벼화예요. 별을 어떤 여인이 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양식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맡고 있어요. 그래서 임이란 말을 쓸 때 이 말을 써요. 책임지고 있죠. 근데 누군가가 이 상상을 해봐. 어떤 여인이
볕단을 큰 거를 이렇게 쥐고 있어. 그럼 그 모양새가 크겠어, 작겠어? 작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겠어? 외놈들 조그맣잖아. 그런 사람들 조그맣잖아. 그죠? 이 글자의 소리 글자가 위죠. 여기에 귀신 기자를 붙이면 나라 위자가 돼요. 나라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 진나라가 깨진 위한조의 위나라. 여기 나오는 나라 이름들은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 성씨예요. 성씨. 다 성씨. 채씨 있죠. 채씨 우리나라에. 채씨. 다 그 성씨예요. 그 나라 이름이에요. 그 땅, 채 땅이야. 진나라면 진땅. 그 땅 이름이 진이야. 아마도 그 수도의 이름이 진이었을 거야. 함양인데 수도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수도의 이름은 그렇게 불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용산이다 이렇게 되면 그 땅 이름이 성씨가 됐던 거야. 그 왕족들의 성씨를 깨고 그렇게 갔던 거니까 제씨다라면 제나라 땅 사람들일 거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상황이라는 사람들, 다음 시간에 온 거예요. 상황이라는 사람을 공부를 할 건데요. 상황이라는 사람 공부를 할 건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름은 공손씨였어요. 공손씨. 공손씨는 원래 귀족 출신, 아주 유명한 귀족들이죠. 공손씨. 근데 이 사람이 상황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 그 진나라 효공한테 땅을 받았는데 그 땅 이름이 상땅이야. 상. 이 상자는 아시죠? 이 상자가 아시죠? 이게 어디에 쓰는 상자예요? 그렇죠. 이거는 통상 이게 상자예요. 상자인데 통상 고어에서 이 상자가 어떻게 쓰이냐면 장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잖아. 생각하다 상자예요. 헤아리고 생각하다. 특히 구문에서는 그거 그렇게 해석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하다라는 뜻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헤아리고 생각하고 사고하다. 너 한번 사고해봐라고 할 때 현대중국에서도 샹양이라고. 이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 이름 중에서도 이런 나라가 있었던 것 같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리고 그 상나라가 주나라가 상나라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버렸다고 했어? 윤나라라고 바꿔버렸다고 했죠. 이 윤나라라는 나라는 원래 글자 뜻은 자빠지다, 뒤척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이 나라를 멸하고 난 다음에 나라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상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상주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3대라고 부르는 게 맞지, 하은주라고 부르는 건 이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후대에서 얘기를 할 때 뭐 기분 나쁜 말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은나라라고 부르는 건 조금 승자의 역사, 이긴 놈들이 역사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중국 시중에서 이런 거 있어. 비류직하 삼천척이라고 해요. 날빛자 한번 써보세요. 날빛자. 날빛자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알죠? 날빛자 한번 써보세요. 다. 날빛자 한번 써보세요. 날빛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날빛자 한번 써보세요. 날빛자. 순서대로 날빛자를 잘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날빛자 쓰는 순서가 시험 문제에 한 6급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꼬맹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치거나 이럴 때 여기서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좋으니까. 자, 이렇게 쓰는데 날빛자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날빛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써지고 이 글자가 먼저 써지고 이 글자가 이거야 뭐 당연하고 이 글자가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고 이게 뚫을 권이에요.
이렇게 되면 곤이에요. 곤이 써지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새 날아가는 모습.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이 글자도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이 글자가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해줬죠, 강진 씨? 안 했네? 이 새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이게 안일 비거든요? 비행 청소년이죠. 네, 비행 청소년이죠. 자, 이거는 비행기죠. 이렇게 하면. 비행기죠. 자, 이런 글자도 시험에 나오겠죠. 비행 청소년은 이 글자예요. 이게 왜 안일비냐면 이게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애초에 새 날개예요. 이게 이 양쪽이 이게 새 날개인데요. 새가 어떤 형식으로 날아가냐면 이 날개가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야.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형성된 거예요. 네. 애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다. 비행청소년. 이 B자는 새가 날아가는 날개에서 나온 글자다. 이거는 새떼가 날아가는 모습이다. 이 날개자는 쓰는 거는 좀 신경 써서 쓰셔야 될 거예요. 이거 뭐 날개자 쓰는 거는 하긴 지금도 난 흑슨 틀리는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맞자 강씨 말맞자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 그러니까 말맞자나 이런 글자들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틀리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1번, 가로 2번 2번, 세로 3번, 4, 5, 6, 땡땡땡땡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꼭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글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한자를 써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여기 지금 익숙해져 버리면 글자가 나중에 저처럼 몇십 년을 한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막 이거 다시 글자를 고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막내를 한자를 가르쳐 보니까 우리 막내는 그 글자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 글자 그대로 쓰니까 내가 틀리더라고. 걔가 맞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글자 말맞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맞자는. 자, 연화발이 있죠. 연화발 이렇게 이 연화발이라고 해서 점 4개. 점 4개. 연화발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연화발은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는 불화죠. 불화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지. 연화는 둘이 이어진 발 모양이잖아요. 연화발인 거잖아. 자, 이 하나 막대기가 있으면 마음심이에요. 네, 하나 막대기가 하나 막대기인 마음심. 이 연화발이야. 두 번째는 뭐야? 이 점은 생각해봐. 상용 문자니까 다리. 세 다리, 말다리, 곰다리, 곰다리, 개다리? 시끄럽고요. 이 곰이요. 이게 무슨 태자죠? 태자죠. 자, 태자인데 대웅제야, 대웅제. 그죠? 그죠? 대웅제가 가지고 왕심이 들어온 거죠. 아, 이게 능자예요. 능자고 이게 태자가 되는 거죠. 네, 이 능자고 태자가 되는 거죠. 상태태. 네, 상태 안 좋아요. 이럴 때. 부스가 원래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기억을 꼭 하셔야 맞아요. 그게 안 되면 잊어버립니다. 아, 이거 등용문이라고 들어보세요. 등용문. 등용문. 황하의 상류에 있는 그 지명 중에 하나가 등용이라는 게 있어요. 등용. 오르면 용이 된다. 이 문이에요, 문. 이 문이에요. 오르면
용이 된 고기가 막 올라갈 거예요. 고기? 물고기요? 네, 물고기들이 막 올라가서 그걸 통과하면 용이 되는 거야. 고깃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야. 황하 상류에 있는 그 이름 지역 이름이 딩용인데 거기 딱 통과하면 용이 돼요. 근데 그렇죠. 다수가 못 통과하겠죠. 근데 거기가 험해갖고 막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뭐 머리를 이렇게 디밀고 가다 보면 나무나 그 돌에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깨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머리에 뭐가 박혀서 상처가 난다는 뜻에서 점자죠. 점자죠. 이 손님 객자의 머리 혈자 써 액이라고 해요. 이마. 이 이마 액자예요. 이 점액이라고 그러면 등용문을 통과한 건 이거 반대말이겠지. 등용문하고 상처가 나서 탈락한 점액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의 안 쓰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말들이 딱 점액이 나왔는데 이마에 점이 찍혀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뭐 신문 사설이나 뭐 이런 데서 여적이라는 경향신문 칼럼이나 이런 거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죠. 이거는 이마 액이에요. 이 객자죠. 사람이 진면자예요.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손님. 가깝다니까요. 이게 객자고 객의 소리자랑 머리혈의 뜻글자랑 모여가지고 형용문자죠. 이마 액이 된 거예요. 이마 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고사 중에 간단한 고사가 있겠죠.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그죠?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이 네 자짜리 사자성어들의 해석을 한번 보면요.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죠. 그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1, 2, 4, 3이에요. 통상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1, 2, 3, 4 동사람 빼고 없어요. 감나무요 이런 거. 1, 2, 3, 4 없다고 보시면 돼요. 1, 2, 3, 4는 시험 문제 나올 리도 없고 이거를 순서를 쓰시오도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그러니까 고사성어를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내가 군영이 누나한테 규자를 한번 조사해보라고 빼먹어버렸네. 그러면 내가 규자를 정리하고 시간은 그녀는 만나. 규자 정리해왔어요? 아니, 많이 할 것 같아서. 아니, 없어. 내가 생각보다 지금 규자를 정리해보라고 했어요. 규자를. 규자는 뭐가 무슨 글자랑 무슨 글자가 합해져 있는 글자냐면 흡토자가 합친 글자죠. 규자. 자, 이 규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글자인데요. 아, 이거 대죽이겠지. 알 수가 없지. 불초일러가 안 맞지. 이 홀자인데요. 이 홀자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나라 왕실이고 주나라 왕실에서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이런 나라들이 너 거기서 다스려라고 내가 패를 하나 주는 거야. 이렇게 패. 그럼 패를 어디에 써주겠어? 옛날에 대나무에 써주겠지. 그지? 이게 홀자예요. 대나무에 써주는 패라는 뜻이에요. 이 규자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 땅을 주고 제후가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네, 이 규자는. 이 규자는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이 규자는. 서규라고도 하고요. 이 규자 같은 이렇게 생긴데 이 글자만으로는 단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이게 소리 글자가 규자예요. 이거. 근데 소리 글자가 규자인데 이 규자가 규자로 읽히는 경우보다 다른 글자로 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예쁜 여자는 예쁜 여자죠.
예쁜 여자가 거리를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두 명 있으면 사람 때려낸다고 그랬잖아. 사람이 거리 가짜죠. 네, 예쁜 여자가 다니고. 점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점 안 봐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OM을 공부하고 나면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각자. 네, 점. 이 점 복자예요. 이 글자 자체가. 어디 가면 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이 점 본다는 뜻이에요. 점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있지. 이렇게 벼랑이 있어. 벼랑이 있어. 벼랑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이건 언더 글자죠. 언더. 이거 많이 쓰는 문자인 거. 단에 막 깎아지는 듯한 절벽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 제후들한테 줬던 그 땅을 얘기할 때 봉토 그러네요. 봉토. 자, 이 촌자는 마디촌자인데요. 이게 단위예요. 마디촌자는 마디촌자가 얼마나 돼요? 마디촌의 단위가 얼마? 자, 마디촌은 3cm. 그럼 30cm는 뭐예요? 자는 300. 장 이게 장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척이죠. 그죠? 이거는 촌. 치는 촌의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 함부로 놀릴 때 뭐라 그래요? 세치로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거거든요. 3cm예요. 척은 30cm. 대략 이렇고요. 대략 이렇고 이제 다 이런 단위들이 사람의 신체랑 관련된 단위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사람의 신체가 더 커졌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쓰지도 않지만 이때 그러니까 척 같은 경우에 춘추전국 시대의 척은 얼마였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한 20cm 정도 했다고. 그럼 당나라 때는 얼마였느냐? 한 25cm 정도. 송나라 때는 얼마였느냐? 27cm. 지금은 얼마예요? 33cm. 네. 이 초는요 여기에요 여기. 손가락 마디의 길이. 손가락 마디의 길이를 촌이라고 그러고요. 이 촌의 모습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내 손을 이렇게 해서 진맥을 하는 거야. 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진맥하는 촌이죠. 진맥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그러니까 중놈들이 얼마나 뻥이 세냐면 이게 200의 시에 나온 마음여산 폭포에 나오는 구조인데요. 날라서 흘러서 쫙 떨어지는 그 폭포의 길이가 3,000척이에요. 자, 3,000척 한번 계산해 봅시다. 30cm씩 잡고 3,000 얼마죠? 이럴 수가 있나요?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 덕인 것 같아요. 이워서 폭포만 누가 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뻥을 쳐놨어요. 이자원가 3,000국리 국녀 한 600명 됐으면 많이 됐겠네. 한 300명 됐겠네. 얘들 뭐 국녀 나오면 무조건 막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러는. 하여튼 이래요. 이건 봉토라고 해요. 그래서 봉건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봉건제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 글자도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큰 대자 밑에 있으면 별규예요. 별규. 규방이라고 알죠? 옛날에 그 있죠? 좋은데. 옛날에 좋은데. 그렇죠. 옛날에 좋은데니까 문이 있어야 되고 좋은데 가야 되잖아요. 좋은데. 이렇게 되겠죠? 규방이라고 해요. 나무 중에서 소리 글자가 비슷한 나무가 있을까요? 개수나무? 개수나무 있죠. 자, 이거가 누군가가 여기에 뭔가를 행동을 하는 글자가 붙을 수도 있겠죠. 자, 재방변이 붙죠. 이게 재방변 막 붙잖아. 재방변이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재방변이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걸교이기도 하고요. 또 뒤에 때렸을 때도 걸교이기도 해요. 개찰이라는 사람이 칼을 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개찰괴검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개찰이라는 사람이 이 개찰이라는 사람은 어떤 아들이겠어요?
그 뭐야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백중숙계예요. 백중숙계. 다시 기억하세요. 잉? 백중숙계요. 여기 윤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맹이 될 수도 있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다들 백중숙계 기억하셔야 돼요. 백중숙계. 그러니까 개찰이라는 사람이 칼을 걸다. 이 개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나라 사람이에요. 오나라 사람 하면 기억나는 게 오자서죠. 오자서랑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사신으로 가다가 공자예요. 왕족이지. 사신으로 가다가 어떤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이 개찰이 칼을 보더니 야, 너 그 칼 좋다. 나 주면 안 되냐라고 그러니 야, 내가 지금 유교원으로 가니까 위험할지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갔다 와서 그 나라 들러서 네 나라 다시 들러서 오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때 주마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이 나라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또 이제 이 나라를 들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들렀더니 왕이 죽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개찰이 약속을 했잖아. 죽기 전에. 그래서 개찰이 칼을 그 무덤에 걸어두고 보다 어떤 약속이든 지킨다. 이 개찰 괴동이에요. 이거 아주 유명한 고사고요. 당연히 문제도 많이 출시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글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조지와 우물 밑에 있는 개구리. 이 지자는 뭐뭐 의죠. 밑저자라고 했죠. 밑저자라고 했죠. 자, 이 글자는 뭐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지우개들이 막 돌아가지고. 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맞자예요. 개구리 맞자. 아, 저기 뭐야 그 보면 캐로로 중사라고 들어봤죠. 캐로. 왜 캐로. 캐로로라고 하잖아요. 캐로가 일본 말로 개구리요래. 개구리. 그 의성이에요, 의성. 가와리라고 그러네. 일본 말로 이 글자를 써서 가와리. 이렇고요. 또 어쩌고 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쓴 이 글자들은 대다수가 다 한 4급 정도나 이 정도 나오는 글자들이고요. 다 중요해요. 이 글자가 한 2급 정도 나올 거고요. 이런 글자는 한 2급 정도 나올 거고. 나머지는 다 한 4급, 5급 이런 정도 나오는 글자들이고요. 5급, 6급 뭐 이런 정도 나오는 글자들이고 아주 중요해요. 이 글자의 출발은 이거다. 그래서 이게 보면 괴로 읽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뜬금없이 봉으로 읽히고 와로 읽히고 규로 읽히고 되게 다양하게 읽히죠. 이건 가로 읽히고 이것도 가로 읽히고 그렇죠? 이거 대로 읽혀버리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시험 나올 수밖에 없죠. 형성문자의 틀에서 많이 벗어났으니까. 이게 다 형성문자이긴 한데요. 많이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와. 이 규자는 제가 정리해준 거 이외에 다시 한번 다들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단어를 앞에 쓰라고 그랬죠? 가짜면 가인 방명 이렇게 쓰시라고. 그런 식으로 글자 넣어서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 정조지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일단은 중국사를 간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내가 그러니까 진나라 한나라 삼국시대 초반까지 역사와 관련된 시도 그렇고 이렇게 몇 가지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이걸 할 거예요. 이거 조사해 오세요. 들어보셨죠? 한국사의 금수예로. 그죠? 가정은 메모원. 호랑이죠. 앵앵지구. 팔이죠. 정저지와 개구리. 반포지옥. 까마귀. 호가호위. 여우. 그죠? 그거 조사해오세요. 거기 나오는 거 다 한문으로 6필로 써오세요. 6필로. 동물만 그냥 네, 동물이 그게 뭔지 내가 반포지옥 하면 대답할 수 있게 6필로 써오세요. 손으로 써오세요. 손으로. 긁어오시지 마시고 손으로 써도 이게 다 고사로 아주 유명한 고사들이거든요. 하나가
아주 많은 설명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 조사해 이거 조사해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1시간 내내 수업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방송에 검색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성의 검수요 자체가 다 고사